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이제 긴급 속보가 되겠는데요. 자,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글쎄요, 뭐 이 뉴스를 보는 것도 뭐 좋겠습니다만 이 오세훈에 대한 수사가 갖고 올 파장, 그리고 정치적 어떤 함의, 어떤 결과로 연결될 것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은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이죠. 여론조사에 항상 이름이 오르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수평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 한 번을 시작으로 무려 서울시장을 네 번 한 유일한 인물인데요. 만일에 김문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카드가 없었더라면은,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위 달릴 인물은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요 3인이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세훈이 다소 앞선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뭐 중도 확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중동이 사실 한동훈을 버리고 한동훈에게 갔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한동훈이 탄핵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뻘짓을 했죠. 엄청나게.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 보수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본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내놓은 자식이 됐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한동훈을 사실 버렸거든요. 조중동이. 그러고 나서 갔던 인물이 이 오세훈이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는 사실 그 독고다이 스타일이라서 그 조중동 입장에서도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오세훈이 전체적으로 뭐 잘 다듬은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정치인으로 보게 되면은 정책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중동의 입맛에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을 띄우려고 했죠. 그런데 이 명태균 이슈가 안 죽네.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네. 근데 명태균 이슈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오세훈만 걸린 게 아니고 홍준표도 걸려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유력한 사람들인데 조기 대선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거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이 명태균 건으로 인해서 유탄을 맞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오세훈은 특히 심한 게 이미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게 나타났잖아요. 본인은 관계 없다. 자기가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거거든. 홍준표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제대로 된 수사가 없거든요. 오세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오세훈은 조중동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보수의 그 이제 주요한 언론사들이 있죠. 뭐 뉴데일리, 데일리안 이런 쪽으로부터도 벌써 이렇게 차단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써야 돼. 독고다이가 되어야 한다고. 근데 이 오세훈은 독고다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백업이 없으면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사실상 차기 주자군에서 이탈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인데요, 저는. 근데 이 사람만 이탈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홍준표도 위험하죠. 그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았고 홍준표 본인도 그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을 알기 때문에 고발을 무려 9건을 했더라고요.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쪽에서도 또 고발했어요. 고소를 했죠. 고소를 또 했습니다. 서로 그냥 맞고소 상태야. 그거 검찰 수사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뭐 나중에 어떤 판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악재가 되겠죠. 거기다가 오세훈 같은 경우는요, 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난리 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이 지금 집값이 뭐 난리 났죠. 결국 이제 오세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당장 붕괴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안에 또 정리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에 누가 남느냐? 자, 김문수는 뭐 그러다 치고요. 자, 홍준표, 한동훈, 자, 플러스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 되겠죠. 그 밖에 뭐 원희룡도 있고, 뭐 윤상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경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박영전 부산시장도 여론조사에 들어왔거든요. 0. 몇 % 나왔더라고. 0. 몇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대선에 대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대전시장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금 야심 가잖아요.
거기다가 강원지사 김진태 같은 경우는 조용하지만 그 사람도 한때 벌써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간단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군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김문수를 제외하면 가장 유력한 인물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호재입니까? 그리고 이 지지율이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과연 김문수에게로 갈 수가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문수에게로 갈 수가 있겠는가? 글쎄요. 이 지지율을 만일에 한동훈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보수가 심상치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념 성향이 뚜렷한 우파적 그런 코드가 아니거든요. 외국 우파, 자유보수, 뭐 자유우파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봐야죠. 특히 여성들도 꽤 있어요. 그 오세훈 지지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 만일에 탈락할 경우에 그 지지율 이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 조사해 보면 5%에서 한 7, 8%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난 숫자라니까 그게. 그게 만일에 김문수 쪽으로 한 70% 와버리면은 게임 끝이고. 근데 그게 김문수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란이 일어납니다. 파란이.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감안할 수 있고. 홍준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홍준표도 원래 전성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거기도 지지율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기다가 만일 압수수색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도 게임 끝이야. 제가 볼 때는. 대구시장 재도전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내 경쟁이 아마 붙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보수에서 유력한 두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웃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사실은 한동훈 라인에서 바라던 카드죠. 김문수라는 변수가 없었더라면은 한동훈 홀로 독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문수가 등장한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사실 한동훈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파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소위 우파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지지 안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극히 100명에 한두 명 꼴일 거예요. 나머지 다 한동훈 지지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한동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고 지금은 대부분 떨어져 나왔죠. 극소수만 남아있죠, 지금은. 자, 그런데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으로 갔다가 오세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찾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유승민으로 가자 하니까 유승민이 지금 도무지 자기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보수의 본진에서 뭐 요만큼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역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유승민은. 뭐 유승민도 안 돼. 이준석도 한때 조중동의 카드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벌써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자기 정치 하느라고 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고 벌써 거기 대선 주자 됐더군요. 그 대선 주자 선출됐어 벌써 그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중동 입맛에 맞는 사람 원희룡을 또 선택하자니 원희룡도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 낮게 나와요. 그리고 또 마뜩치 않고 결국에는 한동훈으로 돌아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카드를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끝났다 죽은 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불씨는 살아있죠.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가 이렇게 잘못될 경우 이 지지율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 지지율이. 얼핏 봐서는 제3의 누군가가 그걸 흡수하면 좋은데 그 제3의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달리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 그걸 김문수 쪽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김문수가 다소 뭐 진보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좌파적 어떤 그런 노동 정책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런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지율을 흡수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문수는 지금 보수의 메인스트림처럼 되어 있거든요. 분보수의 지지율만 딱 놓고 보면 김문수가 약 한 20에서 3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30에서 40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천하평정이 가능해요. 근데 아직 고한 10% 정도가 미달되고 있거든. 그 지지율을 사실 홍준표나 오세훈 쪽으로부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지상 그 쉽지 않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김문수의 노동정책이라든가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한 그 어떤 그 구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전향적인 진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다만 역사관이라든가 국가관은 투출하죠. 완전 우파입니다. 오리지널 100% 순도 100%짜리 그 우파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정책은 굉장히 유연해요. 정책은. 그렇지만 대북관이라든가 대미관, 대중관 이런 것은 A 플러스 학점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과거 경기지사 할 때 경기지사가 어디입니까?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가장 연결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자리죠. 그때 중국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친중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적 이슈로 접근하는 것은 친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들을 우대하는 뭐 그런 정책을 의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에요. 굳이 김문수는 나중에 친중 뭐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면 용중에 가까울 겁니다. 용중 아시죠? 중국하고 완전 담쌓고 사는다면 몰라도 어느 정도 시장으로서 세계 최대 이제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 파트너로서도 그렇고 뭐 등등 해서 교류는 해야 되거든. 그런 관점에서 용중이지 뭐 중국 속국이 되겠다. 중국을 그 상전으로 떠받들겠다. 그건 김문수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그 자존심에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김문수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치 판단에 알파요 오메가죠. 뭐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율 이동이 이제 일어날 텐데요. 그걸 김문수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김문수가 조금 전향적인, 약간 진보적인, 약간 좌파적인 그런 어떤 코드를 펼칠 경우에 비난을 너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살아납니다. 오로지 우파 뭐 이것만 외치게 되면 그냥 자유통일당 되는 거야. 자유민주당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놔도 치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결국 1%, 2%, 3%짜리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 나름으로 웅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동훈이 쪼그라든 가장 큰 이유가 김문수 때문에 그래요. 김문수가 등장하면서 전부 한동훈에서 김문수 쪽으로 말을 갈아탔다 할까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동훈의 그 부상 그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은 김문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배신자라서가 아니에요. 배신자 프레임이 있을 때도 한동훈은 63%로 당선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대표 경선에서. 그게 뭐 다른 요인도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어쨌거나 그렇게 됐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동훈을 죽이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대항마가 있어야 됩니다.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비로소 한동훈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홍준표의 둘을 라이벌로 보고 이걸 아웃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보관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정리해야지만이 보수에서는 1위가 될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터진 게 김문수 변수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그들도 예상을 못했어. 김문수는 죽은 패고 대선 주자 군에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과거에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해보면은 김문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안 올라왔다니까. 그런데 기적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한국갤럽이 김문수를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김문수 본인의 그 뚜렷한 역사관, 국가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에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띄웁니까? 그런데 한국갤럽이 조사 방식이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라고. 그 여론조사 돌릴 때 사람 이름 안 불러줍니다. 그냥 주관식으로 누구를 다음 차기 주자로 생각하십니까? 지지하십니까? 다음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준다고요. 그럼 사람이 이름을 말해야 돼. 거기서 김문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거기서 1%만 넘어가면은 그게 숫자가 나타나요.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1% 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근데 1% 안 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건 기타야 그냥. 거기서 기적적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기서 1번 이슈가 컸어요.
일본 이슈가. 김일성 주의자다. 뭐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발언은 이미 그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발언 그리고 건국에 대한 개념 국가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역사관 이런 것들이 저쪽 민주당하고 대거리하면서 그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갤럽에서 갑자기 4.8%가 탁 나와버렸잖아. 그 후에 잠깐 또 떨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게 치고 올라온 결정적 계기가 됐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중에 가보니까 이재명하고 1대1 대결해보니까 김문수가 이겼다라는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어요. 약 한 4% 차이로. 뒤집어졌죠 그때. 정치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말은 다들 안 하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에게 이겨본 사람은 딱 둘입니다. 김문수하고 한동훈 딱 둘이에요. 1대1 대결 붙여서 이겨본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어느 정도 이게 파괴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범보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이 김문수를 차기로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그 후에 어느 시점부터는 여론조사에 이제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범보수의 대표 주자로 보기는 이런 게 조중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TV조선 채널A, JTBC, 뭐 데일리안, 뉴데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김문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결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니까요. 김문수 개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뭔가 정책 발표할 때 보니까 그때 나경원이 중심이 돼서 그 모였던 사람이 50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잠재적으로 어떤 판이 벌어지면은 한동훈계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2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20명 플러스 알파가 좀 있을 거예요. 가령 또 홍준표 아웃되고 오세훈 아웃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웃된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그냥 출마 안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지율이 그냥 폭락한 그런 상황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한동훈계가 더 몸이 커질 겁니다. 최소 한 30에서 40까지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견제하거나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새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김문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5, 60명은 기본으로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문수 쪽이. 아마 그 둘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안 열리겠지만 만일에 조기 대선이 열리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대선이 몇 년 뒤에 열리든 뭐 대선 몇 년 뒤에 열린다 해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김문수 나이 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70대 아직 뭐 중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굴이 또 이렇게 노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올드하다라는 그 인식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워낙 이 양반은 걸어왔던 길이 그야말로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서사라 그러죠. 서사. 이재명의 서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 김문수라는 인물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서사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삼성개헌 반대하면서 데모를 주도했다가 거기서 무기정학 맞잖아요. 경북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나중에 경감돼 가지고 무기정학 뭐 몇 달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다시 학교 다니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헌정사에서요. 정치인 중에 김문수를 능가하는 서사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전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한동훈의 드라마 갖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부각시키게 되면은 김문수는 절대 꼰대가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저 10대들, 20대들, 30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재료가 무진장 많습니다. 거기는. 자, 누리 PD는 뭐 그런 걸 나중에 어떤 진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뭐 일목요연하게 정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내용 이런 것을 제공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이 뉴스를 보면서 뉴스 그 자체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뭐 제 관점은 그건 아닙니다. 오세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부동산 문제가 컸어요. 완전히 여기에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 됐죠. 홍준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가 지난 인물이에요. 그분도. 자, 결국은요. 나이는 있지만 올드하지 않은 김문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70대 청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김문수하고 결국 한동훈이 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배신자 해도
그는 어느 정도 일정한 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당 대표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완전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지만 안 먹혔잖아요. 그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는 그거 말고 한동훈을 끌어내린 힘은 결국 김문수였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싫으신 분들은 김문수 쪽으로 생각을 모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완벽한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